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니까. 공수처 설치안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몰랐던 정치권의 이면 분석하겠습니다. 박시영,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죠. 요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논평 보면 네. 셉니다. 아시죠? 네. 거의 뭐 민주노총보다 센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민주당도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네.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멘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했던 분 그리고 법무장관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차관은 김학의고요. 네. 네. 장관은 황교안,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입니다. 네. 그죠? 네. 이해찬 당대표가 과거에 총리, 장관 네.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사회, 권력관계, 관료사회 잘 알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내가 총리 있을 때 이런 거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당연히 차관의 핵심적인 일인데 어떻게 장관이 보고를 안 받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게 당연히 누구나 봤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2차 무혐의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뭐 장관이나 총리를 안 해봐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차관이 그것도 박근혜 정부 초대 차관입니다. 그것도 법무차관입니다. 차관이 엿새 만에 낙마를 하는데 장관이 왜 낙마된지 모르겠는데요. 장관이 아니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 대목은 이해찬 대표 얘기가 맞는데 네. 다만 이제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엿새 만에 차관이 경질되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묻혔다 보니까 네.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내막을 잘 몰랐다 이런 뜻이겠죠. 네. 뒤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별장에서인지 뭐. 진심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습니다. 네. 3월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네, 김학의 차관이 네. 있다가 기억납니다. 네, 저 취재기자 할 때요. 네.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차관이 일주일 엿새 만에 날아갔죠. 김학의 차관이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그것도 입에 담긴 그렇지만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립니다. 송치했는데 3, 4개월 집중 네.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을 올렸죠. 차관 지내고 나서요. 그렇습니다. 네, 쫓겨나고 나서. 쫓겨나서. 네. 두 차례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그해 11월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2014년 7월요. 그렇습니다. 그때 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네. 핵심은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혹시라도 네. 그 검찰 수사에 자기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전 차관을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군요. 네. 1년 선배를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네. 과거에 그 상당한 부분에 그랬다면서요? 친분이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이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예의주시했겠죠. 네. 그것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젠가요? 정두원 전 의원님이 그거는 법무부 장관 선이 아니고 만약에
봐줬다면 청와대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은 맥락 같네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다. 군 시절에 아마 그 부관이었다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챙길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니까. 네. 근데 만약에 황교안 장관도 그렇고 또 당시에 곽상도 민정수석도 그렇고 지금 법무차관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동영상이 팩트로 드러났다 칩시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냥 뭐 실수가 아니라 방송에서도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흔들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김학의를 발탁한 그 인맥도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뭉개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권력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 아마 황교안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검찰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해 그 동영상이 아닌 것 같다. 네. 얼마 전에 경찰청장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겠더라 하던데. 두 가지 네. 파일이 있었다는 거죠, 동영상이. 네. 하나는 진본이 있었고 하나는 그 진본을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은 게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국가수에서 검증을 했는데 확인이 좀 불분명하다. 그건 아무래도 더 흐리겠죠. 흐리겠죠. 네. 그러나 진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제출했는데 그 동영상 진본을 검찰이 채택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자, 정리하면 그래서 그때 말씀 뭐 뭉개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는 흐지부지 됐고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김학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맞다 그랬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특검이라도 좀 해서 더 파보자 이런 거고. 네. 네. 지금 뭐 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운하 특검하자 그래요. 황운하 특검이 뭡니까? 황운하 특검은 지금 네. 황운하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 저희 한국당 소속이었죠. 네. 근데 이제 울산시장의 그 정치자금법 비리 의혹이 있었고요. 또 동생의 비리 의혹, 또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세 가지가 이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그걸 수사를 했죠. 근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지금 화면이 황운하 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부터 짚어볼 대목이 네, 중요한 건 시점이죠. 지방선거 그렇죠. 석 달 남겨놓고 매우 민감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당일날, 네. 당일날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던 김기현 당시 이제 후보 당시 때 했는데 이거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좀 더 미룹니다. 네. 대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이게 상식인 거죠. 그런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보도하다시피 관련된 내용을 다 브리핑을 했어요. 네. 이거는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찰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진짜 큰 죄였으면은 유죄가 났을 텐데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네. 아니면 말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거예요. 선거 때. 네. 이번에 다시 탄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동시에 알겠습니다. 네. 동시에 특별검사 검찰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검경 싸움 때문에 특검으로 푸는 것이 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알겠습니다. 얘기만 하나만 네, 드릴게요. 네. 이게 왜 한국당이 왜 이 문제를 터뜨렸느냐. 그러니까 뭔가 무리한 기획 수사한 거 아니냐. 정권의 눈치를 보고 네. 이 한 가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민감한 시기에 경찰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건이 기소가 됐는데 세 건 다 무혐의 판결받은 게 아닙니다. 네. 비서실장의 이권 개입 한 가지만 무혐의 판결받았고 정작 김기현 전 시장이 의원 시절에 했던 정치자금 위반 행위 그리고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우라라는 사람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경찰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단아, 외골수 이렇게 네. 정평이 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저 사람이 물었다 하면 굉장히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추진력 강하게 일을 네. 추진한다. 그래서 찍히면 죽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황우라라는 사람이 정권에 뭔가 입김, 뭔가 지시를 받아서 이걸 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특검 수용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보고 네.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제대로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한국당이 주장하는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운하 경찰청장은 지금 경찰청장으로 경찰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청의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 수사를 하고 한 것이 명백해진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박상병 교수님은 이건 특검 가야 할 문제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검경의 싸움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황운하 본인도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도 얘기하고 또 마침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아예 이참에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김학의 특검 받으십시오. 이쪽에서 또 반대로 황운하 특검 받으십시오. 이쪽. 둘다 하자. 1대1로 네. 특검 받으면 오히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그냥 1대1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권력 싸움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검찰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에서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황교안 김학의 특검에 대해서는 그 한국당에서 황교안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물쩡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유야무야 묻힐 사안도 아니고요. 결국은 차기 총선 대선에서 계속 불거질 겁니다. 결국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네.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검 받는 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황운하 청장이 본인이 스스로 소모전 논쟁 중단하자 특검 받겠다 이렇게 네. 밝힌 만큼 이 사안 또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당사자인 황운하 지금 대전청장인데 대전지방경찰청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경찰 권력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징하는 사람이다. 경찰대 일기인가 그렇죠? 일기입니다. 일기죠. 예. 네. 일단 그 황운하 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 경찰의 편파 수사 또 선거 개입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경찰에서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 본인과 그 주변 인물의 토착비리 수사가 검찰의 수사 방해로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뭐 너무 잘된 것 아닌가. 그래서 당시 김기현 전 시장 본인과 주변 인물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제 경찰 수사에 정말 야당 측 주장대로 편파 수사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때 공교롭게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게 수사했느냐라는 의혹에 우리는 제대로 수사했는데 검찰이 깔아뭉겼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이게 또 더 복잡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앞두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청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면 그때그때 추사해야지. 만약에 선거 관련된 비리가 포착이 됐는데 네. 선거 목전이라고 그러면 수사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들어오면 바로 한다는 것 자체의 논리가 큰 허구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그런 정도 되면 대부분 선거 때요. 경찰이 너도 나도 후보에 다 달려듭니다. 다. 선거를 못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이 안 좋은 여론으로 탈락이 돼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정당했다라고 말한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운하 청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여권한테 불리하다고 얘기하면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될 것이고 또 김학의 건은 오히려 또 반대로 서로 특검을 추천하는 할 경우에는 네. 이 문제를 이번에 틀고 갈 경우에 여야가 사실 소모적인 정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1대1로 주고받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네. 선거구제 개편안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문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 패스트트랙 가지고 도대체 뉴스를 며칠 동안 들은 겁니까? 그런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물 건너가는 거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사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 자체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등등 해서요. 40명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40명은 안 되죠. 지금 29명인가 그럴 겁니다. 바른미래당.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4명 정도는 그렇죠. 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네. 분리하자.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에 야당 몫을 좀 3명 늘려달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수정안이 냈는데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패스트트랙을 선거법 태우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 조건부 수용 입장입니다. 이게 네. 정병국 의원 등등이 이제 이런 의견인데요. 근데 실제로 7명이 반발을 하면 이제 당론을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 수정 법안에 대해서 바미당이 요구한 안을 받아들일 건가 첫 번째고요.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아까 그 7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 당내에서 이게 또 산 넘어 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쪽에서 조정될 여지라든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바른미래당이 어제 전체 의원들의 마지막 의원총회의 마지막 결과로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관철되면 새 법을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하자. 그것이 안 되면 마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재안 비슷하게 나왔고 그것을 전체 의원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또 다른 양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안 그게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못 가면 책임지고 아마 물러날 입장까지도 밝힌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 안팎의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과 또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이번에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금경 수사권이라든지 네. 공수처 이거는 결국은 저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다는 당내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네. 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것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더더욱이 또 이 안은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지는데 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만 수사하는 네. 거기서 이제 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수사권만 그게 주고 네, 기소권은 빼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장관의 특정 비리를 잡았어요. 네. 잡아 수사했어요. 네. 검찰이 근데 기소 안 하면 끝납니다. 검찰에 넘기면은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 넘기면은 검찰이 네. 이거 뭐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기소권 없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물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게 핵심적인 공수처 도입의 논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받을 수 없죠, 민주당.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짐으로써 결국은 네. 패스트트랙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주말에 이제 고민을 할 때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건 못 받을 거고 네. 다만 야당 추천위원을 몫을 3명으로 늘려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할수 있죠. 탄력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공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선거법이 막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정개특위에서 이게 통과되는 건데 김성식 의원이 거기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과연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만든 당입니다. 그 한계가 노출됐다고 할까요? 만평 2개 준비했는데요. 신문 만평 2개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이거는 아시아경제 만평인데요. 생각해봐. 우리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결국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됐어요. 이 생각이. 또 볼까요? 이건 뭡니까? 국민일보에 나온 만평인데요.
분당선이 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발합니다. 분당선 탈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근데 봉합은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진다 해서 일단은? 봉합은 됩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만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 만나려 하는 의지만큼은 저는 오히려 옳았다고 보고 네. 결국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이 어떤 그 멤버들을 가지고 총선까지 함께 가기는 이미 분당선 열차에 올라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당론에서 채택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 김관영, 손학규 정책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서로 간에 앙금이 더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만 남은 셈인데요. 그러니까 재보선의 결과, 네. 한국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는지,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가 과연 30%로 추락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떤 변수에 따라서 시기만 남았다. 네. 분당의 시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최근에 올랐으니까요. 30%를 뭐 돌파하고 뭐 이런 일부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는데, 순혈주의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필요 없다. 다자구도로도 해볼 만하다, 총선.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출마를 전제하고 와라. 네.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4월과 5월 동안에 어떤 지각 변동이 바로 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그게 물밑에서 치열해질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보선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저격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장관 지명되자 지각 납부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한다던 아들을 20살이 넘은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있고 또 군대 안 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박 후보자가 집이 4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자, 박영선 후보자는 집이 몇 채일까? 몇 채입니까? 3채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3채. 네. 저는 사실 2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 거 4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저게 전세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전세를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죠. 자, 그러면 이제 3채냐 2채냐. 근데 저는 일본에 있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아니 일본도 주택이잖아요. 아니 주택이지만 네. 우리가 다주택자 이렇게 하면 국내에 몇 채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죠. 이거는 그렇죠, 안 그렇죠. 네. 오히려 집이 해외에 있는 아니 거다 집이죠. 남편이 미국 네. 변호사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의 대상은 아닐지언정 집은 집이죠. 그러니까 집은 집일지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상 얘기하는 아니, 겁니다. 자, 국민의 알겠습니다. 정서로 재체가 많은 거죠. 박영선 의원 집이 2채인지 3채인지는 국민들이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구로에서 처음에 비례하셨고 그 이후에 구로에서 3번이나 당선됐는데 구로에서는 전세 사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좀 그건 좀 의아했어요. 구로 주민들은 서운하겠네요. 거기서 이제 아마 또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네. 왜냐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사게 되면 4채가 되잖아요. 또 네. 오피스를 포함하면 5채가 되잖아요. 더 논란이 되니까 네. 그냥 전세로 살자고 해서 아마 전세로 산 것 같은데 저는 3채, 4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영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특히 경제 정의와 관련해서 또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날선 비판했던 당사자거든요. 네, 네. 막상 본인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아닙니다. 아들 문제라든지 남편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정리 안 하고 또 세금 문제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2천만 원 넘는 세금 내는 거는 네. 그동안 박영선 의원이 했던 그 톡설들은 왜 자시한다는 관대하고 남한테 저렇게 비판했는지 장관 후보자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았던 네. 저런 그 어떤 자세부터가 국민들부터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부분은 봅니다. 뼈아프게 당사자가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전제할 것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청문회가 도덕성 문제만 좀 바라보는 견해는 있습니다. 그 부분 자질 도덕성 두 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박영선 내정자가
중소기업 관련 대표 법안을 무려 49건이라고 9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전문성은 또 인정해줘야 한다. 네. 저희가 지금 잠시 후에 무슨 돌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그래도 지금 청문회 장관 후보자 7명이죠? 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거세게 밀어붙일 후보자를 한 명만 짚어주신다면요? 한 명만요? 누가 제일 힘들게 청문회장을 통과하게 될까요? 또는 통과하지 못할까요? 네. 두 분 의견이 똑같으네요. 같습니다. 네. 이유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선 지금 북한 문제와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거칠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김현식 후보자입니다. 과거에 SNS 논란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를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김현식 후보자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네. 그러나 저도- 통과는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자연인 신분 때 언동들이 지나쳤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혹독한 검증 과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임명은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강대강 국면이거든요. 네. 좌파 독재 정권 이렇게 이제 현 정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영 간의 대결 이게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